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스마트 시티에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기술산업팀장 김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스마트 도시 특위위원님과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스마트 시티의 향후 정책 방향 제안 및 패널 토론, 마지막으로 방청객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스마트 도시 특위위원 및 분야별 전문가 참석 인사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를 드리면은 일어나셔서 청중을 향해 인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 자장을 맡아주신 스마트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이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님입니다. 다음으로 조영임 가천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이상훈 고려대학교 교수님입니다. 다음으로 박상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부장님입니다. 다음으로 유인상 LG CNS 상무님입니다. 다음으로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선임연구원님입니다. 다음으로 이재용 국토연구원 센터장님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손승현 지원단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 특위위원으로 이번 컨퍼런스 발제 집필에 함께 참여하신 이혜경 단국대 교수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도 본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미와 마사키 1등 서기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좌장이신 김갑성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김갑성입니다. 이렇게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스마트 시티에 나아갈 길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2017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생겨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라가 대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 특별위원회가 생겨서 2018년 1월 달에 저희가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난 한 3, 4년간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큰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2개의 국가 시범 도시라는 것을 선정을 해서 그래도 PPP라는 그런 이제 큰 이상을 가지고 민간 기업과 또 정부가 함께하는 그런 파트너십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고 특별히 국토교통부와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부처가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성과들을 많이 이뤄서 지금 제5회 엑스포를 개최하는 그런 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는 저희 4기 스마트 도시 특별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좀 나눠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넥스트 스마트시티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때 많이 도와주신 우리 4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발표를 맡아주신 세 분의 소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 LG 윤상 상무님이나 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조대원 단장님이 1기부터 3기까지는 함께 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만나서 새롭게 이제 또 다시 토론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손승현 지원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미아 마사키 1등 서기관님께서는 한국말을 되게 잘하신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일본과 한국의 스마트시티 그 사업에 더욱더 협력하는데 다리를 연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이 세미나에 많은 참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다듬어서 연말쯤에는 사차위의 이름으로 이제 정책 공고안 같이 발표를 하고, 이제 다음에 정부가 새로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행사의 첫 번째 순서로 스마트 시티 혁신 발굴, 확산 및 혁신 기반 강화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스마트 도시 특위 위원님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석 위원님께서 스마트 시티 혁신 발굴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스마트 도시 혁신 발굴인데요. 제가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3차까지는 명확하게 나눠지죠. 중기기관차로부터 시작해서 기계와 에너지를 위한 2차, 정보산업을 위한 3차. 하지만 4차는 왜 4차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같이 IT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이퍼 커넥티드라는 초연결과 하이퍼 인텔리전스라는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초지능화가 메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현을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도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현을 할까라고 많은 고생을 하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마트 시티 특위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스마트 시티는 그럼 거기서 어떻게 구현을 할 건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처음 1회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을 거듭하면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걸 했고, 그걸 하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추진은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음에는 보완하고 또 강화시키는 방향이 뭔가라가 아마 오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중에 제가 맡은 거는 이제 스마트 도시의 혁신 발굴이고요. 제가 생각한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데이터 기반부터 하는 이유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하이퍼 커넥티드도 되고 슈퍼 인텔리전스도 되는데, 제가 한 4년 동안 데이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진짜 데이터가 뭘까? 근데 저는 뭐 ICT를 하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IoT를 연결해서 인공지능으로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이 스마트 시티라는 거 보니까 이 데이터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도 있고 버추얼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스마트 도시에 대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융복합시킬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융복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다 녹아내서 실증하고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진짜로 참여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데이터 계정이 실질적으로 수요자한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도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처음 준비한 게 데이터 기반의 국가 시범 도시를 하자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민관 협력은 어떻게 했냐, 3년 4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거, 다음이 추진해야 될 것들은 좀 설명드리고, 혁신 모델과 국제 협력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국가 시범 도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융복합 기반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고 서비스로 그다음에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이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해서 그걸
스마트 도시 내에서 다양하게 조성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백지 상태에 두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하나가 세종 5-1이고 또 하나가 부산 에코 델타 시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도시에서는 어떤 주제를 갖고라도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서비스를 해도 좋다라는 그런 명제에서 저희들이 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혁신 생태계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SPC라는 그런 이제 500개 정도의 얼라이언스가 모인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혁신적인 모델과 서비스를 창출해 달라라는 전략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데이터의 혁신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실증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구축 방안과 운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논의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 도시를 이제 확장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고민하고, 몇 가지는 아마 우리 국토부를 중심으로 아마 실증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이제 3년이나 4년 동안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추진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데이터 운영 방안에 대한 걸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저기 또 세 번째 저기 이상훈 교수님이 좀 더 이쪽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데이터 운영 방안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 도시에 대한 어떤 발전 모델도 또 추후로 우리가 계속 논의해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사실 처음 2017년부터 준비했던 해외 기업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다음에는 꼭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기반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한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생태계 조성과 서비스 솔루션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꼭 우리가 민간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데이터 운영이나 경제 지속, 스마트 도시, 해외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새롭게 고찰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동시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민간 협력은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일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관주도로 했어요. 관주도로 했고, 기본적으로 국토부하고 과기부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제 5개 부처가 더 참여를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부서가 가장 이제 중점이 돼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틀은 만들었지만 민간 협력에 대한 뭐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추진할 때는 어떤 자유공모 주도의 민간 주도 시범 도시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때 저희가 나왔던 화두 중에 하나가 다음에 시범 도시는 좀 민간이 주도해서 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뭐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다음 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민간 주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샌드박스 풀이라는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것을 많이 했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굉장히 많은 규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풀고 법률을 제정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00개 SPC 사업 얼라이언스 중심의 SPC 사업을 우리가 구성을 했는데 제대로 아직 추진은 제대로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로 2기 때는 정말 이걸 좀 명확히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민간 업체가 참여할 수 어떤 베네핏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점 제도나 인증식 우도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차기 정부나 2기 스마트 도시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좀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또한 규제 개선을 통해서 하는데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서로 실증이 돼서 성공됐을 때는 정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 공무원 사회도 움직이고 좀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버넌스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처음은 국토부하고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다른 뭐 산업부나 환경부나 기재부나 행안부나 다 참석은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일단은 이 시범 도시를 구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개 부서가 먼저 중심이 돼서 했지만 이제는 그걸 조금 더 벗어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무총리 산하의 어떤 그 중앙부처 의사 결정을 갖고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범부처 위원회 성격으로 이쪽이 바뀌어야 추진력이 생기고 성과도 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걸 좀 건의드리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4년 동안 했을 때 국토부와 정통부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했는데 이때 저희가 느꼈던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사실은 부족했어요. 우리가 스마트 도시를 통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꼭 ICT나 다음에 뭐 국토부의 교통 문제나 모빌리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환경부 같으면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산업부 같으면 에너지도 있고, 다음에 교육부 같으면 교육 문제도 있고, 보건복지부 같으면 스마트 헬스라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라는 것이 굉장히 막혀 있었던지 아니면 이걸 합의하기에 굉장히 힘들었던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기 때는 그런 각 부처가 자기 나름의 고유의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 부처들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강력하게 스마트 도시에서 좀 추진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4년 했으니까 이 거버넌스가 민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수평적 거버넌스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쪽으로 좀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신 모델은 뭐 우리가 왜 혁신 모델을 합니까? 사실은 그 밑에는 중요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3년을 하다가 우리가 느낀 게 혁신 모델을 정립하고 뭐 그런 것도 꽤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정부에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정말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이고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 모델의 기본적으로는 뭐 연구와 이렇게 인큐베이팅이나 혁신 사업 모델을 확산을 해 나가야 되는데 파이널 골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빨리 시작하는 바람에 관주도로 해서 생태계나 혁신 사업 모델을 SPC에 많이 맡겼는데 그 실행에 대한 결과를 아직 못 보고 있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스마트 도시를 좀 더 체계화시킬 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R&D 사업하고도 좀 연관시켜서 이런 식으로 소규모 사업과 중규모, 대규모 사업을 좀 분류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증하고 검증하면서 혁신 모델의 생태계를 확산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우리 혁신 모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다 알다시피 기업, 대학, 정부, 벤처캐피탈 다 필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수요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데이터도 많이 구축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융복합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들이 수요자들이 봤을 때 정말 쓸 수 있냐 없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검증하고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확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혁신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혁신 모델 할 때 이 스마트 도시가 이제 사실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굉장히 거대 자본이 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업들이 그런 입장에서 다양한 지원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이제 유럽에 대한 한 예를 들었지만 꼭 공공자금하고 민간도 있지만 하이브리드도 있고 그 외에 다양성 있는 자금들이 모여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고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다음 정부나 다음 스마트 도시에서 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다양한 지원 마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민간 투자 사업도 뭐 펀드로
우리가 SPC는 준비했지만 이제 BOT나 BTO 같은 방식으로도 다양한 자금 조달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 이거 제가 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위원회에서 굉장히 2017년부터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가장 못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제협력은 지금도 저희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지만 다음에는 좀 이쪽을 많이 좀 활성화시키고 이걸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자본들의 효율성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밀어야 된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도 해외 스마트 시티에 대한 사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모델을 만들고 그 각국에 갖고 있는 실질적인 그 상황에 맞는 모델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실증을 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를 가면서 그 해외랑 저희랑 같이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서로 실증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발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해외 유치에 대한 방안인데 이 방안도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방법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기를 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 정부 간의 교류도 있고 도시 간의 교류도 있고 개발 금융 뭐 여기 NDB 같은 또 뭐 ODA 사업도 있고 이와 같은 걸 통해서 개발 금융 간의 거래, 기업 간의 교류 이와 같은 걸 통해서 국제협력을 하고 이걸 통해서 양화성 자금을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비용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척을 하고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석 위원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순서로 조영인 위원님께서 스마트 시티 확산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조영임입니다. 저희는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특위에 저희가 이제 분과가 3개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두 번째 스마트 도시 확산이라는 부분의 그 분과장으로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가 스터디한 것들을 오늘 이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내용은 지금 여기 7개 주제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저희 위원은 6분입니다. 그래서 6분께서 한 7개 주제를 이렇게 도출을 하셔서 각각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디스커션을 했고요. 오늘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저희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확산을 하되 균형 발전을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확산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시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활동 그리고 데이터 이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넣어놨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뉴딜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뉴딜에 대한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걸 어떻게 체감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떻게 성과를 확산할 것인가라는 거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주제를 했는데 저희가 뭐 더 보완을 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이 내용들의 어떤 내용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자라는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배경 간단히 설명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위원님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네. 먼저 지역 균형 발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인구가 지금 뭐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한 지는 지금 벌써 옛날이지만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젊은 세대층 20, 30대의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하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스마트 시티에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주요 멤버로 하는 것이 또 저희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균형 발전의 어떤 뭐 필요성이랄까 그런 거 보면 이제 미래 산업이 대부분의 그 혁신 기업이 60%가 수도권에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런 그 수도권에서 많은 기업 활동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토 불균형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뭐 수도권의 집중 악순환, 그다음에 지방 쇠퇴 가속의 뭐 악순환, 뭐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 발전 측면에서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지금 이제 뭐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을 좀 이거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스마트 도시를 어떻게 좀 스마트 도시로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스터디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덜란드 사례,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사례들의 기본 그 개념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 이런 거를 통했고, 그리고 민간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운영비의 50%는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의 모빌리티 사례를 또 저희가 들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농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안했는데, 특히 여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공유 플랫폼, 인적 역량 기반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서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고민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백그라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젊은 세대층이 수도권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인프라, 공유, 그다음에 인적 자원의 활용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중점 강조 사항이라면 스마트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국가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스마트 시티 검증 확산 사업을 추진하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스마트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를 하고, 그래서 지역 혁신 거점과 주변 지역의 산업 및 생활권 거점을 연결하는 스마트 지역을 개발하자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스마트 도시 사업 추진을 다양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칭 펀드에 기초한 일괄적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역 여건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추진하자.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범부처 사업을 연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묶어서 범부처 사업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어떤 그 지역 균형 발전에서 좀 저희 그 차원에서 좀 고민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마트 도시 혁신 기술 발굴. 그래서 지역 문제 중심의 스마트 도시의 R&D를 계속 발굴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 첫 번째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면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 활동입니다. 그래서 시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시민의 역량, 시민을 활동하라고는 많이 했는데 시민의 역량 강화, 그러니까 균형 발전과 더불어 시민들의 역량 강화 이 부분을 이제 더 강조를 해서 같이 잘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민이 시민이라기보다는 일단 고객으로 저희가 좀 간주를 하고, 그리고 공동 생산자라는 입장에서 시민을 바라보자라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의 변화고, 두 번째는 지역 문제 해결을 할 때 시민을 개별적으로 참여시키지 말고 시민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참여를 시키게 되면 더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들의 어떤 개방적 어떤 혁신 플랫폼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그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시민 중심 혁신이 일어나는 이런 방향으로의 추진.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좀 도출을 했고, 그래서 이유는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스마트 시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국내 시민의 활동 현황을 좀 정리해 보면 이 표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관료적 통제, 즉 공공에서 통제가 점점 약해질수록 시민들의 통제라는 말을 썼지만 시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저게 이제 만나는 지점, 여기 4번 요 정도 지점은 이제 결국은 물질적인 보상, 우리가 인센티브를 줬을 때는 참여를 합니다. 하프로. 그런데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동기부여가 됐거나 뭔가 성과가 나온 경우에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정부는 좀 약간 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 시티는 바로 이런 식의 시민들의 역량이 강화돼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돼야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여러 도시에서 리빙랩이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너무 실증 중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 역량 지수 개발이라든지 역량 강화 활동, 그래서 정부랑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동기화가 확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스마트 시티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미래 스마트 시티 서비스는 지역 주민이 문제 제기부터 기술 실험 및 확산까지 스마트 시티 구현 전 과정에 걸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 역량 강화, 그다음에 지식 및 성과 공유. 그래서 이건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 활동에 대한 전략, 시민은 하겠지가 아니라 이것도 세심한 전략 기반으로 시민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열린 거버넌스를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자라는 것이 두 번째 저희가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 확산분과에서 도출한 내용이 이제 뉴딜과 연결된 그린 뉴딜과 넷제로 부분인데요. 보면은 전 세계적인 의무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넷제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는 장기적으로 그린 뉴딜을 통한 궁극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25년에는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선언은 했지요. 작년에 하긴 했지만 지금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영국, 프랑스, EU 같은 경우는 법제화가 준비 중인 것도 있고 법제화가 이미 돼 있고요. 투자도 돼 있고 캐나다, 중국, 일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 투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남아공과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LEDS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발표한 바가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넷제로에 대한 그 어떤 추진 방향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러면은 탄소 배출량이 어디가 가장 많은가를 조사한 지금 산업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건물과 수송이 21%로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봐도 서울시 경우도 거의 뭐 88, 90% 가까이가 결국 건물하고 그 교통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건물과 수송, 교통 이 관련된 온실가스 저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쪽에 대한 어떤 전략, 스마트 시티 플랜들이 계속 서비스 플랜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부터 시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무엇을 하고 싶으냐? 그래서 탄소 저감을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도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계량화된 지표로 만들어야 되죠. 하자는 것도 좋지만 지표화해서 그것들을 계속 노티스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강조해야지만 이제 얼마큼 줄어드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표화를 하자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스마트 도시는 물론 국가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 탄소 중립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활동을 하자입니다. 그래서 인식 제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의 인식을 계속 제고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건물, 아까처럼 건물과 수송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탄소 저감 대책을 보다 많이 수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화 또 대중교통 활성화 뭐 이런 부분을 좀 대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토픽인데요. 데이터 거버넌스 쪽인데. 지금 뭐 데이터라는 건 앞에 1분과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지만 이제 누가 뭐래도 AI지 않습니까?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요즘에 우리가 신뢰성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AI를 100% 신뢰합니다. 단 좋은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좋은 AI가 답이 나온다는 거는 100%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AI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 왜 안 되느냐라고 하면 좋은 데이터가 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좋은 데이터가 뭐냐라고 하면 적시의 데이터가 공급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서비스를 뭘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교통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관련된 데이터가 적시에 공급돼야 되고 또 그것들의 퀄리티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AI가 아무리 좋은 AI라도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제도적, 기술적으로 부처들 간의 데이터를 서로 쉐어하고 그 다음에 어느 서비스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런 맵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냥
뉴딜이나 뭐 데이터 허브나 모아놓으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으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모아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모아서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맵을 우리가 어번 데이터 테크 입장에서 반드시 수립을 해야 돼서, 일단 첫 번째 차원에서는 뭐냐면, 그래서 용어도 서로 혼재돼 있어요. 뭐 날씨라고 썼다, 웨더라고 썼다, 뭐 구름이라고 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표준화부터 좀, 그러니까 온톨로지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용어 표준, 그다음 범부처들 간에 운영할 수 있는 상호 가이드라인, 데이터는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다음에 부처들 또는 이제 그 산하기관들, 사용하는 기관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예측 기반 도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번 데이터란 과연 무엇이냐, 도시를 운영할 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라는 거에 대한 데피니션과 클러스터링이 있어야지만 되지, 그냥 모으면 되겠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넥스트 스마트 시티에는 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는 범부처들 간에도 이렇게 협력 기반을 마련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표준화된 기반으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체계가 완성이 돼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정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맞는 스마트 시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데이터 R&D 협력입니다.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R&D 성과를 부처별로 따로 갖지 말고 융복합 과제인 경우에는 성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 운영 관리를 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범부처 R&D 공유 체계, R&D의 공유 체계입니다. 그래서 R&D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 뭐 이런 부분, 추진, 활동, 표준화 이런 부분에서 순환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고, 또 프레임워크도 마련하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에 실증 공간도 중요합니다. 범부처 실증 공간. 그다음에 최근에는 트렌드가, 판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넘어서 메타버스까지 얘기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모델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여기에서 범부처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테스트베드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도시 관리 체계 정립, 스마트 도시 범부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자가 다섯 번째 아젠다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아젠다는 체감형 스마트 시티입니다. 앞에서 이미 뭐 여러 얘기들 했지만 우리가 이 월드 스마트 시티 포럼의 첫 번째 날의 기조 강연에 네이버가 아닙니다. NVDI 글로벌 AI 부사장이 오셔서 기조 강연을 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듣던 말입니다. 앞으로 도시는 지속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쾌적한 도시다. 이게 글로벌 스마트 시티의 전략이다라고 딱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지속 가능성, 쾌적한 도시. 우리가 늘 하던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속 가능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 시민들이 느끼고 좋은 반응을 계속 피드백을 줘야지만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해도. 그래서 여기서 어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판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시민들과 협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시 진단 체계화를 위한 고도화인데 여기 공간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도시 설계라든지 공간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무슨 주거 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정하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IT, 이런 그 데이터의 흐름, 여러 가지 그 변화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도시를 다이나믹하게 설계할 수 있어서, 이 공간, 즉 공간이 또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다변화시키자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그린 텍사노미 기반 스마트 도시 기술 투자 확대, 그다음에 도시 유형과 사회 경제 구조를 고려한 도시 접근의 차별화, 그다음에 도시 발전에 따른 효과 예측 및 검증 실제화 등등, 뭐 이런 이제 주제들을 발굴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미래 불확실성이 다양한 여건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기반을 확충하자, 회복할 수 있는 걸 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도시의 데피니션을 여기 있는 것처럼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한 장인데요. 마지막 아젠다는 이런 것들을 성과 확산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시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사업에 대한 참여 의식을 고취해서 도시 간 협업을 통해서 유사한 도시 문제를 공동 해결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서비스 발굴, 수요 기반 성과 확산, 공공 서비스 인식 전환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자입니다. 이게 저희 2분과에서 그동안 스터디한 아젠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윤 위원님 주제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훈 위원님께서 스마트 시티 혁신 기반 강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뽑아갖고 좀 돌아다니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석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조현희 의원님께서 무지하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분야도 많습니다. 특히나 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제 중복되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죠, 우리 스마트시티 월드 엑스포. 그저께부터 참여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심포지엄도 참석하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스마트시티 2018년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정책적으로.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하고 민간에서도 열심히 뛰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의 어떤 레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파악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하고 우리가 소위 옛날에 선진국이라고 불렀던 데하고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차이점이 조금 드러나요. 뭐냐면은 굉장히 우리가 기술력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솔루션도 제대로 제공하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요거를 이론적으로 정형화하고 그러는 건 조금 부족합니다. 틀을 만드는 게 부족하더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각 지자체별로 사업을 다 해요. 챌린지 사업도 하고 규제 샌드박스도 하고 시범 도시도 하고 하는데 각각합니다. 각각해요. 그리고 자기네들 이제 하는 사업도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는 교통, 여기는 무슨 교통도 파킹, 모빌리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죠?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통해서 우리가 분리와 분업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결국 효율을 극대화시켜요. 효율성이 제고되고 생산성이 제고되고 생산력이 증대되는 거죠. 2차 산업혁명 전기, 3차 산업혁명 인터넷, 그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가니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IT 기술이 밑에 받치니까 융복합이 일어납니다. 분리와 분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다 이렇게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합쳐지더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혁신 그러면은 융복합이라고 당연히 그냥 바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챌린지 사업 선정할 때도 보면은 잘된 거, 이 분야를 갖다가 이렇게 서로 융복해갖고 연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통해 갖고 융복합이 엄청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이건 목차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허브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필요하다. 데이터 허브는 뭐냐면은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아까 챌린지 사업도 각각 분야별로 나눠갖고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그 분야별로 축적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일로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남의 거 안 보고 내 것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런 그 도시 운영, 스마트 도시 운영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위해서는 그 분야별로 축적되고 이 활용되는 이 도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조대현 박사님 계시는데 그 국가 혁신성장 동력 사업,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R&D 사업이죠. 이걸 통해 갖고 첫 번째 과제 뭐랬죠? 데이터 플랫폼 개발했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마찬가지지만 이제 실시하는 거예요. 대구하고 시흥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우리 정부에서 작년에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그래갖고 10개 과제를 갖다 쭉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하게 나갔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댐입니다. 데이터댐. 그래서 분야별로 이렇게 지금 그 부처별로 이게 그 데이터댐을 갖다 구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데이터업을 통해 갖고 연동시켜서 활용하자. 그리고 뭐 보면은 이제 지자체들 각각 나름대로 자기네들 시스템을 갖추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천시 같은 데는 참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뭐 그런 데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각자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허브에 집어넣어서 통합 운영하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고 결국 이제 그러려면은 정부가 좀 맡아서 해줘야 됩니다. 우리 R&D 사업 통해 갖고 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했는데 그런 플랫폼을 갖다가 클라우드 형태로 운영을 해서 결국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지자체가 예산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그 효과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고, 그다음에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굉장히 용이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정부가 직접 나서 갖고 이제 클라우드를 갖다가 개발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이런 방안, 이거 정말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 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혹시 인앱 결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 말고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도시, 건축, 컴퓨터, 정보통신, AI 뭐 이런 전공이실 텐데 인앱 결제 들어보셨어요?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모르세요? 작년에 EU에서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초안을 만들어서 돌렸어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작업들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디지털 조사법, 그러니까 시장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거대 테크 기업들이요, 플랫폼 기업들 10개를 지정을 합니다. 게이트키퍼라고 이제 불러요. 그 법에서는요. 10개가 어떤 기업이냐면 가파라고 해서 이제 뭐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플러스 그 이외에 또 굉장히 큰 플랫폼 기업들인데 기준은 이렇습니다. 연 매출 시장 가치 650억 유로, 연 매출 65억 유로 이상 되는 기업들이에요. 엄청난 기업들이죠. 650억 유로입니다. 시장 가치가. 근데 구글, 그다음 애플, 뭐 MS 이런 기업들의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작년 기준으로 스타티스타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이제 발표한 걸 보니까
MS가 1,539 빌리언 US 달러입니다. 1경이 넘어가요. 시장 가치가. 애플이 그거보다 조금 낮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요, 웬만한 나라의 GDP를 능가합니다. 사실 브라질, 스페인 이런 데 능가해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경제력이 이렇게 엄청나다 보니까 정치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저 알파벳 CEO였던 그 에릭 슈미트는 2016년도에 그 포린 폴리시라고 하는 외교 잡지로부터 올해의 외교상을 수상을 합니다. 재밌죠? 재밌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좀 그 플랫폼 프로바이더들이 너무 뭐 이제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들이 이제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갖고 사업 기회가 더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뭐가 되느냐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독점을 하게 됩니다. 이게 10년 내로 승자 독식, 위너 테이크스 올 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뭔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시장법이 유럽에서 이제 촉발되게 된 그 계기는 뭐냐면은 그거였어요. 애플의 앱스토어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콘텐츠 업체들의 그 어플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스포티파이 거였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올렸는데 스포티파이를 갖다가 활용해서 이제 음원 서비스 아니에요, 그게?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갖다가 그 애플이 30% 내놔. 자기네 결제 시스템을 통해 갖고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이게 말도 안 된다.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소송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계기가 돼서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는 디지털 시장법보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을 갖다 개정을 합니다. 8월 말에. 그래서 그 인앱 결제 결국 그거거든요. 그 지금 스포티파이하고 애플 제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불허하게끔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사실 타겟을 한 거는 뭐 애플보다도 구글이었다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이 데이터 거버넌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를 빨리 전환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런 플랫폼들은 직접 운영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 우리 정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쭉 하셔갖고 저는 뭐 여기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만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거버넌스를 통해 갖고 그다음에 이게 뭐 지적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해킹이나 사기 행위 방지를 위한 어떤 조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유출에 따른 영향 최소화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출되게 될 것 같으면은 이건 심각한 피해를 갖다가 이제 초래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면 법제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겠죠. 그리고 결국에 이겁니다. 이제 영국 런던 같은 경우 뭐 유럽의 몇몇 도시들이 이제 선진적인 어떤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공이 갖고 있는 도시 데이터와 이걸 공개를 해서 민간 기업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연결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이제 PPP 사업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 과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켓플레이스 뭐 이런 것들 이제 사실 지자체에서도 이제 챌린지 사업 같은 거 하면서 이런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데이터라든지 뭐 AI 이런 그 기존의 스마트시티 관련해 갖고 이제 쭉 되던 이슈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이석 위원님이나 조영희 위원님도요. 근데 전 여기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3일 동안 이 행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걷어들인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는 디지털적인 어떤 그런 것들, 디지털 스페이스와 별개로 피지컬한 스페이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되더라는 겁니다. 솔직히 첫 번째 날 탑 아젠다 심포지움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왔냐면은 파리 대학의 모레노 교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모레노 교수 15분 도시요. 걸어서 15분 내에 걸어갈 수 있는 도시. 이 근접성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지역이 형성되고 여기서 뭐 생태적으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터랙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냐. 옛날에 거대 도시였잖아요. 파리 같은 경우에도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거대 도시의 어떤 그런 단점을 갖다 커버해 주는 게 스마트시티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 물리적인 공간 자체 좀 축소해 갖고 그 근접성에 의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 양반은 스마트시티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스마트시티가 이런 15분 도시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레네 교수 이외에도 멜버른 대학 교수께서 또 20분 근린 주구 도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공간에 대한 생각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이 공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쭉 정리를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스마트 도시 전략 계획 수립하자, 그다음에 물리적 공간 고려하자, 전문 인력 양성하고 물리적 공간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혁신 지구라든지 앵커를 지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 도시법에 의해서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근데 스마트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건요, 물리적인 공간 계획, 도시 기본 계획 이거를 덮어쓰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도시가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 입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효율적일까요? 그렇게 따라가는 게 효율적일까요?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이 같이 가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사업을 해요.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막 거기 마켓플레이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게 도시의 물리적인 공간, 건축물 자체가 에너지 효율적이 아니면 작동할까요? 작동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남는 에너지가 있어야지 갖다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 공간 자체가 에너지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생각 못하고 그냥 IT만 집어넣으면 다 솔루션? 이건 아니죠.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뭔가 이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효과가 최적화될 수 있다. 나가는 게 이제 이게 생각인데 지금 보면은 스마트 도시계획, 도시 기본계획에 덮어씌우는 그런 형태일 뿐더러 스마트 도시계획 하면은 참 하드예요. 무슨 이게 스마트 도시계획이 이제 이걸 따라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정책도 펴고 뭐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틀이 되는데 기본적인 틀이 아니라 그냥 청사진입니다. 이게 개발 계획처럼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마스터 플랜 그러면은 뭘 생각하세요? 마스터 플랜은 전략 계획이거든요. 비전이 있고 방향성을 설정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가자, 이런 방향으로 가서 이런 사업을 가다가 잘 안 되면은 바꾸기도 하고 탄력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전략 계획이에요. 전략이에요, 전략. 근데 전략 계획이 아니고 그냥 개발 계획. 예. 혹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아세요? 여기 도시하신 분들 아시겠죠? 지구 단위 계획 보면은요, 용도 지역뿐만이 아니고 그 용도 지역에 들어가는 건축물의 높이, 뭐 용적률, 뭐 건폐율 그러지 않습니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 도시 계획을 전략 계획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봅니다. 전략 계획을 만들어서 비전을 설정해 줘야 돼요. 방향성을 줘야 됩니다. 이 비전은 반복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발굴해내고, 이 비전이 결국에 이제 뭐 지속 가능성이다 이런 식으로, 아까 뭐저 엔비디아 그 회장 얘기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뭐 지자체 뭐 다른 핵심적인 가치들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스마트 도시 혼자 독자적으로 이렇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정책들하고 연계해야 되고 전략들하고 연계해야 되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겠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 뭐 조금 이따 또 얘기가 나올 줄인데, 그 선진국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유럽 애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2018년 11월 달에 네덜란드가 아니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이제 출장을 갔었거든요. 거기 엑스포 참관하러. 그래서 바르셀로나 시청에 더불어서 갔습니다. 국토부와 같이. 이 시청에 스마트 담당하는 국장이 나와갖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포블로노의 지구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마트 조명, 스마트 가로등 하나 집은 이렇게 쭉 해놓고 굉장히 뭐 자부심에 가득 차갖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왜 저렇게 자부심에 가득 차갖고 저럴까 이렇게 봤거든요. 자부심을 가질만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문제를 발굴하고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솔루션을 갖다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을 정한 다음에는 액션 플랜을 짜고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갖다가 진행시키고, 사업이 끝나서 사업 평가하고까지 여러 가지 전 사이클의 각 계기에 스테이크홀더들이 다 참여합니다. 특히 시민단체, 그리고 이제 뭐 솔루션을 갖다 만드는 과정에서 있어서는 민간 기업들 파트너십 중요하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도시 전략 계획은요, 이 시민하고의 소통, 거버넌스 여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제 고민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영. 이거 만들어 놓으면요, 그 중에는 뭐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갖고 민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행정 당국이 지자체가 돈을 들여갖고 깔고 뭐 운영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운영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보면은 사일로 문화에 갇혀갖고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칸막이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떤 융합적인 부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부서 운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은 어떤 합의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뭐 한번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공간하고 디지털 공간하고 균형을 이제 최적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향식으로, 그러니까 스테이크홀더들,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 갖고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체계로 해서 이제 계획을 만들고, 계획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사업도 하고 정책도 이제 추진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요, 참 저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 시범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르셀로나시 전체로 확산됩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그냥 시범 사업 그냥 여기만 이제 해보고 이제 그냥 오케이 실증 한번 해보고 이게 아니라 실증해서 확산을 해야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사업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그 전략 계획 그다음에 성향식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철저하게 효과 비용 분석해야죠 이거. 그리고 사후 평가, 평가 기준 차등과 이런 거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 잘 못해요. 해놓고 나면 끝. 그리고 장소 중심적으로 집중하자. 이거 뭐 이제 물리적 도시 공간을 갖다 이제 그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양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요 내용입니다. 혁신지구 혹시 혁신지구 들어보셨어요?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2000년대부터 이제 그런 그 논의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혁신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혁신 클러스터에서 일어납니다. 산업단지, 미국의 실리콘밸리. 근데 그런 그 산업 클러스터는 어디 입지하죠? 도시 바깥에 있죠. 자동차 타고 갑니다. 멀어요. 제가 시간을 줄여달라는 또 그 말씀이 있어갖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 클러스터에 주택도 뭐 공급이 돼야 되고 뭐 문화시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2000년대 들어와서 도심에서 혁신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특히 보스턴 같은데요. 보스턴 MIT 옆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예. 그래서 이 혁신지구론이 등장해서 그 도심에 여러 가지 그 어떤 기능들이 잘 모여져 있는 곳에서 이제 그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연구들이 일어나고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스마트 시티가 여기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게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 도시를 통해 갖고 이 어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요 필요한 게 앵커입니다. 앵커를 아주 잘 선정을 해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비슷한 예가 있었어요. 지난 정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만들어서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모티베이션이 안 되잖아요. 대기업들 그냥 자기들 하는 것 중에 일부. 그게 아니라 뭔가 그 민간 기업인데 스타트업이나 이런 조그만 기업들이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뭔가 해줘야 되는 그런 앵커를 갖다 좀 지정을 해서 투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그 범법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위원회도 보면은 그냥 위원회예요. 그냥 자문만 합니다. 여기서 아무런 결정을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이게 제도화되는 게 필요하다. 그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혹시 아시죠? 여기는 위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예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부처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능을 좀 스마트 시티 관련해 갖고 부여하자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재 개발입니다. 이게 뭐 지금까지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재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집단들이 보통 그 사일로 뭐 대학 내 어떤 커리큘럼 학과 단위로 배출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스마트 시티는 융복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커리큘럼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는 게 이제 그 2년제 스마트 도시 전공 신설해 갖고 도시 운영 인력을 양성했으면 좋겠다. 마이크로 전공제 도입하자. 탄력적이죠, 굉장히. 지역 협력, 해외 협력 강화하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끌어서 시간을 초과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순서로 앞서 발표한 세 가지 주제에 관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운영은 좌장이신 김갑성 교수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김갑성입니다. 오늘 저희가 세 개의 분과로 나눠서 스마트 도시 혁신 발굴, 그리고 스마트 도시 확산, 그리고 거버넌스 혁신 기반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 그 그룹장들께서 이렇게 여러 연구 그 특위위원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정책 과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목적은 아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 특위 활동이 내년에 아마 4월, 5월 이때쯤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 계속 이런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가 그 정책으로 할 수 있도록 더 성공적인 정책이 되고 또 이제 많이 확산이 돼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연말에 권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련한 건데 오늘 이제 그 세 분의 발표의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께서 이제 조금 더 추가해 주실 부분 또 보완해 주실 분은 저희가 시간이 많이 가서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중들한테 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상현 본부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진흥정보사회진흥원의 박상현입니다. 오늘 먼저 그 세 분의 위원님들의 아주 심도 깊은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가 개념적으로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불구하고도 진전을 잘 못 보인다는 느낌을 들었었는데 오늘 세 분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 정책이나 연구나 사업들이 한 단계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은 내용 많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만 보태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실증 시범 사업들이 확산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발표 위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많이 해본 경험에서 이런 시범 실증 사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양이나 규격이 표준화되는 것보다도 실제 어떻게 운영하고 또 그것들이 어떤 실패 과정을 거쳐서 이용되는 데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들을 좀 표준화하거나 가이드해가지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험의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를 좀 암묵지화된 것들을 형식지화하고 규정화하는 방법들에 대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역균형 발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시민의 참여하는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3년 동안 농어촌을 대상으로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여러 과제를 해봤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과제들이 이제 실패를 좀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성장이 잘 못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우수하다고 보여지는 성공 사례로 보는 서비스 모델들을 보게 되면 시작 단계부터 시민 참여가 깊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설치하고 또 운영하는 제도를 만들고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이 얼마큼 깊게 참여했느냐가 그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다 하는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익혀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 참여의 수준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지역 사업에서는 성과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융합이 스마트 시티 발전에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범부처 데이터 융합을 위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노력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도시 단위나 또 지역 단위의 사업을 하다 보게 되면 수직적으로는 이런 도메인 분야의 부처 정보들이 결합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만 수평적으로는 지자체 간 데이터 결합도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도시와 도시 간의 인터 도시 데이터 융합에 대한 고민들이 매우 많이 필요할 텐데요. 이를 위한 접근 중에서 하나 제가 고민되고 있는 부분들이 저도 아주 정리가 덜 됐습니다만은 지역의 데이터가 대부분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행정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지역 단위 탁한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서비스는 행정구역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두세 개의 지역에서 엮여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버스 환승이라든지 광역버스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스마트시티 서비스도 우리 광역버스처럼 지역을 넘나드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고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린 뉴딜을 접목하는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서 조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과 수송 분야가
온실가스가 제일 많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를 좀 더 한다면은 지역 도시에서의 자원 순환 문제가 꼭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그 폐기물이나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도시의 생활권의 쾌적함이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는 이런 폐기물들을 자원화시켜서 다시금 순환해서 재원으로 바꾸지 않으면 도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쓰레기 폐화 재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는 스마트 도시 사업들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패와 성공의 그런 경험들을 좀 공유하자는 말씀이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한 것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은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했다. 처음부터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해야지 지속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데이터 관련해서 수직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그 지역 단위, 행정 단위를 뛰어넘는 그런 데이터 구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린 뉴딜에서는 좀 이제 지역 자원 순환에 관한 것들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인상 단장님께서는 또 우리 그 세종과 또 부산의 SPC와 관련해서 많이 하고 계셔서 거버넌스 쪽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먼저 이 자리가 이제 지난 4년간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의 어떤 활동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이 국토부나 과기정통부 그리고 6개 부처가 전개했던 스마트시티 사업들의 성공과 실패 또는 레슨스 런드가 잘 반영돼서 연말에는 반드시 그 권고안으로서 좀 강력하게 좀 나와주고, 다음 정부의 이번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서 스마트시티가 국가가 이 실행하는 수많은 과제 중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과제인데, 이 과제만큼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반드시 좀 올바른 권고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제 민관 협력 중심에서의 경험을, 그 레슨스 런드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세종 국가 시범도시의 예비 사업자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초 또는 11월 말 정도에 SPC가 설립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결정졌는데 지금 아직 SPC 설립이 안 돼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풀어주고 스마트 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기존의 공공 중심의 랜드 디벨로퍼의 시행, 그리고 하도급 체계로 민간 기업을 하도급을 주던 그 체계, 그리고 이 설계, 아까 우리 이상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단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무관하게 지자체는 운영만 해오던 기존의 틀을 깨서 스마트 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민과 관과 공기업이 함께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미래 도시를 저희가 꿈꿔왔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라이얼 에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하는 시범 도시에서는 이 동일한 이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법과 제도를 첫 번째 했을 때 저희가 좋은 뜻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발목 잡고 있는 법 제도가 있으니까 스마트 도시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가지고 입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 바틀렉들을 다 제거해 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런 거죠. 공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이 세종은 한 3조 1천억 정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11만 평을 민간이 구매를 해가 땅을 사서 직접 개발하는 사업인데, 정부 재정 지원금이 대략 한 840억 정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840억도 예비 타당성이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 면제를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또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근데 사실은 사업이 시작되지 않고서는 또 그 예타 면제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SPC의 민간이 대부분의 돈을 내고 이제 공공이 대략 20%의 지분을 출자하는데, 지자체는 행자부의 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출자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자체는 출자가 어려운 구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저희가 이제 스마트 도시법을 통해서 지자체도 출자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상당히 녹록치가 않다. 이렇게 행자부에 가서 모든 것을 기재부가 승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승인 이후에 다시 행자부에 가서 지자체가 또 승인을 받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이미 1년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SPC 출범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다양스럽게 그런 문제점이 저희가 이제 드러났을 때 정부와 함께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아마 9월 중에 이 국무회의가 열려서 이 재정은 예타 면제를 승인해 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요번에 예외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가 돼야겠다 이렇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요. 이런 내용이 올해 연말 정도에는 공고안에 반드시 좀 담겨가지고 그것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특위에서 활동을 좀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 말씀 좀 드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 민간 주도의 완결형이 가능하다. 아까 우리 저 박상희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POC 개념으로는 실질적으로 도시 문제 해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민간의 기술과 자본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완결형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법제도를 빨리 바꿔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정책도 있고 왜냐하면 특위는 사실은 큰 그림을 얘기하는 조직이니까 근데 저는 세종에서 11만 평 정도를 땅을 구매해서 83만 평 안에 아주 선도직으로 개발해야 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간과 우리 시민들의 일상의 혁신으로 연계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의료기관과 마이데이터와 연계된 스마트 헬스케어 데이터 그리고 지금 저희가 꿈속에서는 지금 스마트 마스라고 얘기하는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모든 교통수단을 원앱으로 쫙 연결하는 건 뭐 그냥 지금 해도 되겠네 싶지만 다시 그거를 구현하려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법과 제도가 다 막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지만 그 역시도 지금 법과 제도들이 막고 있는 측면이 상당하다. 그 부분들을 여하이 선도지구에서 진짜 우리가 얘기해도 완벽한 규제 샌드박스로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첫째 날 그 저희가 이제 탑 어젠더를 얘기할 때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또 시장 선거라든가 대선이 오면서 15분 도시 20분 근린주거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역설적으로 민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이 좀 이해상충적인 측면이 있다. 무슨 얘기냐? 선진국처럼 복지가 잘 돼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주거 환경 속에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건 맞는데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오히려 더 지금 중차된 문제는 일자리 문제거든요.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엔비디아의 부사장이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는 분명히 한 축으로 아주 소중하지만 그 축만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우리 민생의 문제는 이코노믹 그로스 관점에서 경제 활성화 문제다. 일자리 없는 도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15분과 20분 근린주거를 얘기하지만 역설적으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풀기 위한 지역 거점의 스마트 시티가 거론돼야 되는 것이다. 세종에 83만 평 가지고 우리 얘기하는 스마트 시티는 구현이 불가능하고 37만 명이 살고 있는 세종시만으로도 우리가 서스테이너블하고 이코노믹 그로스한 측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혀서 세종과 선도지구 중심으로 먼저 실증을 해보고 그게 도시로 확대되고 다시 지역 거점으로 확대됐을 때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이 어떻게 실현이 가능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빈 땅이 별로 없거든요. 저희는 모어 그리너리 녹지를 더 원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대학 도시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대학이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땅 중에 대략 10%만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창업 공간을 들여주고 거기에 주거 공간을 같이 접목시켜야지만 이 대학의 통폐합과 함께 인센티브로 지역 거점별로 아주 특별한 어젠다를 갖는 특성화 대학을 만들어주고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셨던 혁신경제, 창조경제가 아니라 대학 내에 일자리가 만들어주고 주거가 해결되며 이코노믹 그로스가 가능한 구조로 갈 수 있겠다. 이 역시 그러면 이 문제를 대학의 문제니까 교육부가 할 거냐 산업진흥이니까 산자부가 할 거냐 그럼 국토부가 할 거냐 여기에 묶여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는데 이 문제도 법제도를 풀어서 빈 땅이 너무 많고 자본은 넘쳐나는 시대에 스마트 시티는 요약하자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와 이코노믹 크로스 두 축을 반드시 같이 잡아야겠다. 그러기 위한 법제도가 저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많이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범도시도 저희 스마트시티 특위에서 많은 논의를 거치고 지금 뭐 문체부 장관과 계신 황희 의원이 박재희 의원이 입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도가 가능했듯이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이런 입법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에 법제도를 많이 연구라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를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SPC를 만들면서 하나하나 부딪히다 보니까 개정 사항들 되게 많고 이거 갖고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좀 폭넓게 이제 적용해서 하는 방안이라든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그 대학 도시 같은 것도 굉장히 지역 균형 발전에도 좋을 것 같고, 아마 지방 대학에 이제 지금 입학 정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학 주변 지역이 캠퍼스 내뿐만 아니라 바깥에까지도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것들을 뭐 도시재생과 같이 연결을 시키든 우리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사업과 연결시키든 조금 더 확대해서 대학 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혁신이나 또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대원 원교위원님 차례인데 아마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유비쿼터 시티부터 시작해갖고 쭉 역사적으로 잘 알고 계시고 또 하시니까 우리 그동안 활동들에 대해서 좀 비판도 해주시고 또 여기 공고안에 좀 담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화면 준비되면 좀 올려주실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해왔고 또 그 주제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잘 정리가 돼서 저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하고 또 되게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야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쭉 듣다가 갑자기 그림을 못 그리지만 이제 그려봤거든요. 오른쪽 그림하고 왼쪽 그림하고 차이는 뭐냐면 오른쪽이 현재 상황이고 왼쪽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스마트시티를 얘기하면서 스마트시티 정의가 뭐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왔죠. 이 궁극적으로 고를 정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등산하는 느낌으로 찾아왔죠. 그런데 도시는 사발이죠, 사발. 이 그릇이거든요. 그릇을 뒤집어 놓고 우리는 등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UCT도 다 지나가 버리고 모든 흔적들이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서비스도 어느 순간에 공간에 흩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갈 거냐 이거죠.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스마트니스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스템, 인프라, 가버넌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탄탄하게 받침을 만들어 놓고, 마치 빗살무늬 토기는 흙에다가 꽂지 않으면 넘어지잖아요. 이 받침을 탄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범부처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버넌스. 이제는 국토부는 개발 형태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제 매니지먼트, 효율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그릇을 다시 제대로 놓으면 여기에 고인물들, 빗물이 떨어지든 이게 전부 다 데이터든 지식이든 이게 축적되는 구조를 하고 그 속에서 일종의 저니를 가는 거죠. 등산하는 게 아니라 수영을 하든 뭐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든, 그러면서도 이게 모든 히스토리가 도시 안에 모여지고 이게 완성이 돼야 도시 문명의 새로운 도시 문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디지털은 흩어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가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인공지능 아무리 써도 우리 후손들은 지금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왜 데이터가 중요하냐면 데이터, 인포메이션, 널리지, 위스덤으로 가잖아요. 문명은 위스덤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는 팩트 파인딩이에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확진됐는지 데이터를 숫자만 가지고 하는데 답답하잖아요. 데이터가 많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백신도 그렇고.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첫 번째죠. 이 시스템에. 데이터 허브는 뭐 당연한 펀더멘탈한 거고요. 도시 간의 아까 광역.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우리는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왔죠. 그다음 인포메이션은 뭐냐면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수준이 바로 인포메이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문제가 뭐고,
복지에 대한 문제가 뭐 데이터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이 되니까 뭐 4단계를 하고 이게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그 정보를 가지고 지식 단계로 넘어가는 건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백신이 나오는 거는 지식이 결집이 돼서 백신이 나온 거잖아요. 현재 우리가 서비스를 얘기하는 서비스는 정보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문제 해결까지 갔느냐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건데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최적의 옵티멀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게 위스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를 추구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단계를 거쳐서 가는 거고 지식이 축적되는 단계부터 저기에 물이 고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 단계까지는 좀 힘들고요. 데이터가 일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가 지금 모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보를 모을 수 있는 탄탄한 데이터 댐이 되든 이런 펀더멘탈한 부분이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다 좋은 얘기를 다 하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권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드리고 싶고 세 가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하나는 위원회 위상이죠. 역할론이 너무 4차 산업위원회는 그냥 쇼잉하는 정도에 멈췄어요. 실제적인 가버넌스 얘기는 가버넌스를 줘야 돼요. 가버넌스가 뭐냐면 일종의 통치권에 해당할 정도의 지배력을 주고 예산권을 주고 의사결정권을 주고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책임을 지게 하고 그런 정도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 4차 산업혁명에는 첫 번째 저는 권고사항은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혁신지구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스턴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로도 얘기했지만 70년대, 80년대는 산업단지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는 소위 말해 사이언스 파크이거든요. 그 다음에 2010년대는 벤처인데 이게 세 개가 다 합쳐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게 바로 도시 안의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도시의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를 만드는 거는 스마트시티의 중요한 미션이고 그게 돼야 아까 유인상 단장이 얘기하신 그런 형태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프라이빗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퍼블릭 프라이빗으로 가는데 퍼블릭은 공동선을 추구해야 돼요. 형평성이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절대 민간 쪽은 거기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섹터에서 반드시 해줘야 되고 민간 쪽은 소위 말해 수익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게 같이 이렇게 코워킹 되는 게 PPP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SDG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걸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는 거는 2030년에 유엔 SDG 골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SDG 골의 11번째가 도시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소위 말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레질리언스도 생각해야 되고 인클루시브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믹싱을 해야 된다. 차기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이루어지면 저는 분명히 스마트 시티의 어떤 미래 그 비전은 되게 밝다. 그리고 우리는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우리 김갑수 위원장 인사 말씀에서 제가 3업을 얘기했었거든요. 스피드업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업하고 붐업을 얘기를 했는데 붐업도 된 것 같고 스케일업도 좀 된 것 같은데 스피드업은 지금 시범도시를 보니까 조금 안 됐어요. 근데 스피드업을 레벨업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차기 정부에서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수준을 높이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우리나라가 아까 이상훈 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국가로 올라서 있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면서 이 지경을 넓혀가고 아까 말씀드린 사발을 이제 똑바로 세워놓고 가는 그런 그림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 해주신 것 같고요. 위원회 위상을 좀 높이자라는 거하고 혁신지구를 좀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SDG 17개 중에 여기에 11번 도시뿐만 아니라 에너지나 이런 것도 다른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는 하나의 공간적인 플랫폼이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다 담아지면 우리가 국민이 잘 살고 또 인류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패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중들한테 여쭤보려고 하니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서면으로 주시거나 또는 다르게
주셔도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용 박사님은 그동안 국토연구원에서 계속 이제 이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정책을 계속 만들어 오셨고 또 다음 정부에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철저한 반성과 앞으로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저한 반성과 예, 이렇게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려는 정책들을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분들, 그러니까 그 큰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동의를 크게 하고요. 그다음에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 전반적으로도 저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해주신 것들을 이제 다시 또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요즘 그냥 제가 하는 거 말씀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제 또 신문 기사에 보면 이제 스마트 도시 그 인증 발표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하고자 했던 게 이제 각 지자체들만의 이제 실제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상 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를 살짝 인센티브화 시켜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 데이터로 보니까 확실히 수도권 쪽이랑 지방 중소도시 간의 격차는 분명히 있음을 확인했었고요. 저희도 보면서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들 자체도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도시, 기존 도시 이런 식으로 좀 러프하게 가져갔었는데 이번에는 그 도시 공간의 유형뿐만 아니라 그 세부 솔루션들을 자세히 자꾸 들여다보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 솔루션들 테스트를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리스트화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5개 정도로 전략을 좀 마련해가지고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생각 그냥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패키지 전략 같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도시 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 저희가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도시 데이터 플랫폼 쪽이랑 이게 정말로 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비스나 도시 데이터들이 많이 확보되면 될수록 이게 같이 커지는 구조를 조금 일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 솔루션의 확산이라는 전략이랑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뭐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약간 차별화돼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당연히 여기는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데 비해서 빨리 성과를 내라는 거는 조금 안 맞는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형 구분해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확산 난이도가 낮고 파급 효과가 낮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들 그러니까 초기에 실증하면서 얘가 그 사업성을 가지고 있음을 좀 보여주면서 공공 파급 효과는 좀 낮은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증 끝나자마자 바로 민간 기업과 경쟁 체계로 이렇게 돌리는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해외 쪽도 보니까 호주나 이런 데들 보니까 뭐 스마트 주차 시스템이나 스마트 쓰레기통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찾아보니까 뭐 킥보드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인데 그런 건 이제 공공에서는 약간 제도적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확산을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확산 난이도는 되게 높은데 파급 난이도는 별로인 이런 사업들이 또 일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시장 자체가 되게 제한적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포용성이나 이런 것들 스마트시티 추구하면서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베리어 프리나 이제 장애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공공이 주도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산 난이도가 되게 높으면서 또 단기간에 이 파급 효과가 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도시 데이터 플랫폼도 그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난이도 높으면서 파급 난이도가
또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아무 지자체나 다 주기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이게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얘기하셨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좀 연결시켜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제 거점 도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광역별로 성장 거점 도시를 앞서 세종, 부산 쪽에서 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레슨들을 좀 받아들여서 각 광역별 어떤 성장 거점 가져가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현재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확산 난이도도 좀 낮고 파급 난이도도 뭐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우선 확산 사업들로 다 가져가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솔루션 확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특히 이제 이런 솔루션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성과들은 분명히 주기 때문에 이거 내년 같은 경우도 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적으로는 되게 많은 예산들을 현재는 확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빠른 시간 안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공간 자체를 조금 구분해 가지고 접근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없었던 공간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 중심 관련된 사업들은 정말로 시민 주도로 한번 가보는 거 한번 고민해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공간이라 그러면 이제 생활권 구역 이제 저희도 커뮤니티, 스마트 커뮤니티란 말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스마트 시티는 결국 산업 일자리와 연결되는 게 넥스트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해 주셨던 거에 대한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성장진흥구역이라는 그 경제 거점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 이 경제 거점에서 이제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좀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게 도시 데이터라는 그 부분이랑 저희 나름대로는 또 어반테크라는 그 저기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대기업 지원과 스타트업 육성 동시에 가져가는 그 부분에 대한 어반테크 부분, 그 다음에 어반테크 관련된 부분들은 또 찾아보니까 이전처럼 저기 스타트업 육성센터 만드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스트베드를 필수 요소로 같이 가져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테스트베드 관련된 부분들도 좀 같이 가져가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뭐 요런 조금 이번에는 정말로 큰 뼈대나 큰 구성 요소들,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 다 갖춰서 왔었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세부 요소에 대해서 약간은 더 디테일한 조금 세분화된 정책 방향으로 좀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 겪으면서 저도 문제들 많은 거 지금 현재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파악해가면서 좀 고칠 수 있도록 계속 뭐 정책 제안 같은 거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가지 제안해 주셨고요. 아마 이렇게 앞부분에 우리 권고 안내 때 앞쪽에 이제 우리 반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자아 비판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같이 우리 이재용 박사님하고 저랑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 시범 도시가 제가 좀 빨리빨리 좀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공공부지 하면은 올해 정도는 이게 마지막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공공부지까지 보상이 끝난 부지를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윤산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역시 개발 이익이 발생하니까 이익이 발생하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개발 이익이 누구한테 갈 거냐 뭐 이걸 따지다 보면은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일단 벌리고 해놓고 나중에 개발 이익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잘 나누는가를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데 발생하지 않는 개발 이익을 고려를 해서 용도 지역을 뭘로 정할까 이런 거를 따지고 몇 달 동안 하고 하니까 제도 때문에 못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도 굉장히 많고 좀 시범도시 더 이제 드라이브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또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더 빨리 속도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쪽도 이제 스마트 도시 관련된 컨셉들이 들어가고 하면서 좀 이렇게 전선이 좀 넓어졌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혹시 플로어에서 조금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고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시킬 거예요. 네, 우리 손 단장님.
아, 예. 제가 이제 그 세 분 우리 분과위원장님들 발표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뭐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박상현 본부장님 그리고 유인상 단장님, 조대현 단장님, 그다음에 이재용 센터장님 다들 너무 훌륭하신 말씀 좀 많이 해주셔서 우리 김갑성 위원장님께서 오늘 나온 말씀들을 잘 모아주시면 좋은 아웃풋이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발제를 해주신 분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패널로 또 추가로 이제 조언을 해주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거버넌스 얘기도 공통적으로 많이 하셨고 법제도 얘기도 하셨고 특히 이제 또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은 공통적으로 다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대현 단장님께서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사과를 좀 바로 놓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거버넌스 법제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좀 와닿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스마트 시티에 이제 나아갈 길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뭘 할 건가를 이제 고민하는 자리라서 제가 한편으로 궁금하면서 또 고민이 많이 되는 거는 이런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스마트 시티는 뭐였고 앞으로 뭐 짧게는 5년, 뭐 길게는 10년 앞으로 할 스마트 시티는 뭘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차별화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발제를 해주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느 분이 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지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시켜주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오늘 컨퍼런스 쭉 진행해 주신 위원장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거는 차기 키워드는 이재용 박사님이 저희 고민을 많이 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가 돼야 될까요?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거라 가지고요. 당연히 키워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이야 또 훌륭하신 분들과 이거는 같이 많은 논의를 통해서 제 생각에 이제 권고안 나중에 나올 때 키워드가 어느 정도 확립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키워드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그냥 관심사 같은 건데요. 지금 저는 약간 확산과 관련된 부분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확산이라는 게 사실 뭐 지역적 공간적 확산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유형적인 거에 대한 확산도 포함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키워드는 이제 포용성 관련된 확산과 포용성 이제 두 가지를 키워드로 많이 고민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디 가끔 이렇게 계사 같은 거 써달라 그러실 때 키워드를 요새는 좀 그쪽으로 좀 많이 잡아서 가지고는 가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아마 논의를 크게 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시티는 사실 정책 목표가 있잖아요. 그 정책 목표가 뭐냐면은 도시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게 도시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스마트 시티였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진행해 왔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일자리, 혁신, 뭔가 이런 좀 다른 맥락의 키워드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 2018년도에 챌린지 사업 처음 시작할 적에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스마트 도시형 도시 재생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7개 지자체를 선정해 갖고 지원을 했습니다. 뭐 여기 고양시도 여기 지원 받았어요. 40억인가 60억인가 받았고 원래 도시 재생 사업은 400억이었고.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줬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공간에 대한 고민 플러스 도시 활성화라고 하는
도시 재생 사업의 목적을 같이 공유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 키워드는 도시 문제 해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베이스니까 뭔가 혁신,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그 기능의 어떤 도시 기능의 활성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거의 12시가 됐는데 혹시 우리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또 질문하겠다고 하면 혼날 것 같아서 간단한 거.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연구원님들, 저는 김인환이고요. 지금 서울대에 있고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MP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종합적인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직접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간단한 거 이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대기업들이 스마트시티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는지, 우리 유인상 전무님처럼 막판에 SPC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예전에 유시태 할 때 인천 송도에 뭐 모토로라니 뭐니 다 시끄럽게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왜 그 정도로 그러면 어디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대기업들이 왜 뭐 삼성, LG 이런 데들이 왜 처음부터 뛰어들지 않는지, 그 이유가 뭐 법제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플랜에 대한 문제인지, 과연 그게 하나 간단한 거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역 시민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이상훈 박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 문제 해결이라면 지역인의 시민들이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선도나 이런 지역들에 대한 활성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이번에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챌린지나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지만 좀 더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쪽에서 강화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입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을 해서 빨리 시작하고 빨리 실패하고 빨리 보완하고 이러면서 좀 확산에 대한 일단 거점을 좀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순환에 대한 거 좋고 에너지 환경 다 좋습니다. 그거를 뭐 데이터부터 인프라 이거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그게 많이 소요되니까 작은 지역이라도 할지라도 프로토타입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해 가지고 좀 다양한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시티에서 이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일거리를 만들면 일자리는 생기거든요. 그리고 일거리에 대한 주체하고 그 주체의 가장 핵심이 기업인데 언제까지나 공공이나 자치단체한테 스마트시티에 대한 걸 맡길 것인지, 그걸 좀 차기 정부나 지금 상태에서는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유인상 단장님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재용 박사님 해주시면 됩니다. 대기업이 왜 스마트시티에 LG그룹을 빼고 그 국내 4대 그룹이 안 뛰어드는가? 첫 번째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UCT 때는 그러면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건 쉬운 사업이에요. 하도급 사업이요. 예산 사업이요. 그러니까 그냥 입찰에 들어가서 수주하면 되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 국토부가 예산이 많아졌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위 사업 단위로 보면 규모가 너무너무 작아요. 그리고 이 스마트 시티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들이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선행적으로 수백억에서 한 수천억 정도의 선행 R&D 투자가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의미한 규모의 사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체적으로 국가 시범 도시 2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다. 그럼 국가 시범 도시도 왜 LG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 정도만 관심을 가졌나 놓고 보면 모든 리스크, 3조 원대 사업이지만 모든 리스크는 민간이 지게 돼 있어요. 에코티도 민간이 대부분 태우고 실체적으로 론을 일으켰을 때 책임도 민간이 다 져야 되는데 법과 제도가 민간의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받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체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고 이걸 해외까지 끌고 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대기업이 아니면 실체적으로 여기 뛰어들기 어렵죠.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고 그 리스크가 민간의 대부분이 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뭐 남의 그룹을 얘기하기 그렇지만 모 4대 그룹 중에 하나는 이미 UCT 시대에 사실은 그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몇 번 실패를 거듭하고 다시 이 시장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대기업에 갖게 제가 기술과 자본은 넘쳐나는데 왜 이 가장 핫하다는 스마트 시티 LG그룹을 제외하고는 안 오는가를 놓고 보면은 시장에 대한 불신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좀 늦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LG 오늘 여기 사실 일본 대사관 오셨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도요타 그룹이 M&A를 통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서 만드는 우분시티하고 LG그룹이 생태계를 만들어서 대중소 한 27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세종 국가 시범 도시가 결국에는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 저는 최종적으로는 한중일의 경쟁이라 보거든요. 이 글로벌 마켓이. 그래서 저희도 생태계, 에코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문호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국가 시범 도시에 저는 저희랑 경쟁했지만 현대자동차 그룹도 다시 들어와줬으면 좋겠고 SK 그룹도 들어와줬으면 좋겠고 다만 시장의 신뢰가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거 일단은 지역적으로 거점 만들어야 된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동의하고요. 저도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어쨌든 허브앤스포크 저희 공간 계획할 때 정말 많이 써왔던 그거를 한번 도입해가지고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검토도 같이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제주 MP 하고 계시니까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중에 유일하게 허브 스포크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던 게 제주거든요. 제주가 그 허브랑 제가 알기로는 2단계 스포크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포크들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증을 잘 해주시면 그런 것들 가지고 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게으르다면 게으른 건데요. 시티 챌린지 이런 사업하는 게 거기서 많은 해답을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정말로 다음에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증들을 해보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들을 늘 이렇게 그걸 정책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꼭 지켜보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좀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신 세 분 발제 감사드리고 또 패널로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전문가들도 감사드립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이게 세미나가 끝나더라도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잘 담아서 그 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스마트시티에 나아갈 길에 관한 주제로 논의를 했고 앞으로 이거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오늘의 논의 결과를 조금 더 검토하고 또 각계 의견들을 들은 후에 넥스트 스마트로의 올바른 정책 비전을 정부 측에 제시하는 권고안으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 컨퍼런스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스마트도시 특위위원님, 토론으로 참석하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4차위 지원단장님, 그리고 일본 대사관에서 나오신 미와 마사키 1등 서기관님, 그리고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